그날도 나는 밤 12시까지 회사 동료들과 술을 마시고 술 기운이 조금 오른 상태로 집에 걸어가는 길이었다. 그때 갑자기 오토바이 한 대가 내 몸을 스치듯이 빠르게 지나갔다. 그리고 그 오토바이를 탄 사람은 앞에 있는 음식점에 오토바이를 세웠다. 아마 그 음식점 배달원인 것 같았다. 하마터면 내가 오토바이에 치일 뻔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나는 술이 확 깨면서 화가 나기 시작했다. 그래서 가던 길을 멈추고 당장 와서 사과하라는 눈빛으로 그 배달원을 있는 힘껏 째려봤다. 그런데 그 배달원도 오토바이에 내려서 나를 노려보는 것이었다. 지금까지 살면서 그런 살기 있는 눈빛은 처음 느꼈다. 배달원은 키도 작고 왜소했지만 왠지 모르게 그 눈빛이 너무 무서워서 나도 모르게 눈을 피할 수밖에 없었다. 그때 갑자기 배달원이 어디론가 달려가더니 길 가던 남자 한 명을 발로 차버렸다. 곧이어 그 남자와 배달원 간에 심한 욕설이 담긴 말싸움이 이어졌다. 말싸움 내용을 얼핏 들어보니 두 사람은 서로 알던 사이 같았다. 나를 포함해 주변에 사람들이 몇 명 더 있었는데 두 사람이 너무 살벌하게 싸우고 있어서 도무지 말릴 엄두가 나지 않았다. 결국 남자는 분에 못 이겨서 배달원을 주먹으로 때렸고 배달원은 바닥에 쓰러졌다. 그때 바닥에 쓰러진 배달원이 품속에서 무언가를 꺼냈는데 나는 그걸 보고 깜짝 놀랐다. 그건 칼이었다. 그리고 배달원은 한 손에 칼을 들고 남자를 위협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남자는 오히려 찔러보라며 배달원을 도발했다. 찔러봐! 찔러보라고! 그 순간 배달원은 정말 주저없이 그대로 남자를 칼로 찔렀다. 남자는 피를 흘리며 바닥에 주저앉았고 배달원은 세워둔 오토바이를 타고 도주했다. 그제서야 주변에서 구경하고 있던 사람들이 칼에 찔린 남자에게 다가가 응급처치를 했다. 나도 얼른 경찰에 신고를 했더니 이미 경찰이 현장에 출동한 상태라고 했다. 정말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었다. 곧 현장에 경찰과 구급차가 도착했다. 나는 경찰이 오고 나서야 다시 집으로 발걸음을 옮길 수 있었다. 하지만 내 심장은 멈출 생각 없이 심하게 뛰었고 손도 덜덜 떨렸다. 내가 만약 배달원과 눈을 마주쳤을 때 자존심에 눈을 피하지 않고 배달원에게 가서 시비를 걸었다면 아마 칼에 찔린 사람은 그 남자가 아니라 나였을 수도 있을 것이다. 남자들끼리 기분 나쁜 상태에서 눈을 마주치다 보면 싸움까지 번지는 경우가 종종 있다. 그런데 이번 일로 괜히 이상한 사람과 엮였다가 사소한 걸로 시작된 싸움이 싸움에서 끝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걸 뼈저리게 느꼈다. 이 이야기는 내가 졸업한 부산의 땡땡 고등학교에서 있었던 이야기다. 그때 나는 밤 10시까지 강제로 해야 하는 야간 자율학습을 싫어했다. 그래서 하루는 친구랑 야간 자율학습을 도망치고 PC방 가서 롤을 하기로 했다. 우리의 계획은 이러했다. 학교 정문으로 빠져나가면 선생님에게 들킬 위험이 컸기 때문에 학교 뒤쪽 담을 넘어 산길을 통해 빠져나가려 했다. 우리 학교 바로 뒤에 큰 산이 하나 있었는데 그 정도 규모의 산이면 등산로 같은 게 잘 돼 있어서 저녁에도 산을 내려가기 수월할 거라 생각했다. 그렇게 우리는 계획을 실행했고 무사히 학교 뒤쪽 담을 넘어 산에 도착했다. 그런데 막상 산에 오니까 우리가 상상했던 거랑은 많이 달랐다. 나는 그래도 산에 등산로가 어느 정도 돼 있을 줄 알았는데 그런 거 없이 산길이 엄청 험했다. 사람 한 명이 지나갈 정도로 길이 좁았고 길 옆이 바로 낭떠러지라 자칫 미끄러지면 큰 사고가 날 것만 같았다. 그래도 이왕 학교 담을 넘어온 거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기 때문에 우리는 최대한 조심히 산을 내려갔다. 하지만 저녁이라 산은 많이 어두웠다. 결국 앞에 가던 친구가 발을 헛딛는 바람에 친구가 산 밑으로 굴러 떨어지고 말았다. 나는 갑작스럽게 일어난 사고에 당황했다. 바로 산 밑으로 내려가서 친구를 구할까도 생각해봤지만 자칫 잘못했다간 나도 위험해질 수 있었기 때문에 나는 선생님을 불러오기로 했다. 야! 내가 선생님 불러올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 그리고 나는 최대한 빠르게 학교로 돌아가서 선생님을 데리고 다시 산으로 왔다. 선생님과 같이 친구가 떨어진 곳으로 가던 중 멀리서 사람 한 명이 우리에게 다가왔다. 그런데 자세히 보니 그 사람은 친구였다. 그리고 친구는 산에서 굴러떨어진 사람치고 상처 하나 없이 멀쩡했다. 야, 너 뭐야? 너 산에서 굴렀다며? 괜찮아? 나와 선생님이 놀라서 물었더니 친구가 이상한 말을 했다. 선생님, 저 괜찮아요. 제가 산에서 구를 때 저희 학교 교복 입은 사람이 나타나서 저를 잡아줬어요.
친구를 구해준 사람은 친구에게 학교 가는 길을 안내해준 다음 공부 열심히 하라는 말을 하고 사라졌다고 했다. 그 말을 듣고 선생님과 나는 친구가 머리를 다쳤나 싶었다. 그래서 친구에게 병원부터 가자고 하니까 친구는 진짜 괜찮다며 정말 다친 곳 없이 멀쩡하다고 선생님과 나에게 보여줬다. 결국 우리는 다시 학교로 돌아왔다. 그런데 학교로 돌아가는 길에 선생님이 뭔가 걸리는 게 있는지 친구에게 그 사람의 생김새를 물었다. 그래서 친구가 생각나는 대로 말했더니 선생님이 갑자기 표정이 안 좋아졌다. 그리고 선생님은 교무실에 도착해서 친구에게 증명사진 하나를 보여줬다. 혹시 너 구해줬다던 사람 이 친구 아니야? 친구는 사진을 보자마자 깜짝 놀랐다. 네, 맞아요. 이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저를 구해줬어요. 선생님은 이미 예상이라도 했다는 듯이 나와 친구에게 사진 속 사람에 대해 얘기를 해주셨다. 얘는 9년 전에 뒷산에서 사고를 당해서 지금은 이 세상 사람이 아니야. 그 이야기를 듣고 친구는 충격을 받았다. 그 일이 있고 나서 친구는 뭔가 느낀 게 있었는지 그때 자신을 구해준 사람의 말대로 공부를 진짜 열심히 했고 덕분에 서울에 있는 땡땡대학교에 합격했다. 누구나 잠을 자면 꿈을 꾸곤 한다. 그런데 나는 그 꿈에 갇힐 뻔한 적이 있다. 나는 주말만 되면 핸드폰을 하느라 새벽 3, 4시쯤에 잠이 들곤 했다. 그날도 다른 날처럼 새벽이 돼서야 슬슬 잠들어 보려고 하는데 뭔가 그날따라 주변이 어둡다는 게 무서웠다. 그래서 그날은 침대 옆에 무드등을 켜두고 핸드폰을 하다가 스르륵 잠이 들었다. 그리고 약간 자각몽 비슷한 꿈을 꾸게 됐다. 처음 눈뜬 곳은 내 침대 위였다. 이상한 건 분명 무드등을 켜고 잤는데 꿈에서는 무드등이 꺼져 있었다. 꿈이라고는 하지만 어두운 게 무서운 건 똑같았기에 나는 무드등을 켜려고 몸을 일으키려 했다. 그런데 몸이 움직여지지 않았다. 꿈에서 가위에 눌릴 줄은 상상도 못했는데 실제로 가위에 눌려보니 정말 무서웠다. 나는 어떻게든 일어나려고 발버둥치다가 전혀 몸이 움직여질 기미가 없자 언젠간 깨겠지라는 생각으로 포기하고 그냥 누워있기로 했다. 그 순간 검은색 연기가 바닥에서부터 차오르더니 나를 덮치기 시작하는 것이었다. 나는 연기에 다 덮여지기 전에 너무 놀라서인지 다음 꿈으로 넘어가졌다. 두 번째 꿈에서도 나는 침대 위에서 눈을 떴다. 무드등은 여전히 꺼져 있었고 검은색 연기는 아까처럼 다시 처음부터 차오르고 있었다. 결국 두 번째 꿈에서도 나는 손가락 한번 까딱해보지 못한 채 검은 무언가에 덮여져 다음 꿈으로 넘어갔다. 다행히 세 번째 꿈에서는 침대였지만 몸을 움직일 수 있었다. 하지만 무드등은 여전히 꺼져 있었다. 세 번이나 꿈에서 같은 상황을 맴돌고 있던 나는 지금이라도 움직이지 않으면 또 검은 연기가 내 몸을 덮칠 것 같아서 침대를 벗어나 무작정 거실로 뛰쳐나갔다. 거실로 나가보니 어둠 속에서 두 개의 방이 보였는데 왼쪽 방에서 방문 사이로 빛이 새어나오면서 가족들이 말하는 소리가 들렸다. 가족들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는 들리지 않았지만 일단 그 방 안에 가족들이 있다는 건 확실했기에 나는 의심 없이 왼쪽 방문을 열고 들어갔다. 그런데 분명 그 방에 있던 건 가족들이 맞는데 모두 하나같이 얼굴이 이상했다. 다들 웃고 있는데 웃고 있지 않은 것 같은 기이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가족들은 나를 보자마자 나에게 다가오면서 잘 왔다고 웃고 있었고 나는 아무것도 못한 채 비명만 질러댔다. 그리고 네 번째 꿈으로 넘어갔다. 역시나 장소는 침대 위였고 무드등은 꺼져 있었다. 뭔가 다른 게 있었다면 네 번째 꿈은 창밖에서 아침 해가 조금씩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다는 것이었다. 그 빛 덕분에 방이 어느 정도 밝아져 딱히 무드등을 켤 필요는 없었다. 하지만 나는 지금까지의 일들이 무드등을 켜지 않아서인 것처럼 느껴져서 무드등을 킨 다음 거실로 나갔다. 거실로 나가보니 역시나 방문이 두 개가 보였다. 이번에는 오른쪽 방으로 들어갔다. 그 방에는 한 여자아이가 서 있었다. 여자아이는 나를 보더니 갑자기 신나하면서 웃기 시작했다. 공포스러운 상황에 많이 지쳐 있었던 나는 그냥 그 모습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그때 여자아이가 내 팔을 잡더니 자기랑 놀아달라며 나를 방 안으로 당기기 시작했다. 나는 느낌이 뭔가 이상해서 방 안으로 들어가지 않으려고 했다. 그러다 해가 완전히 떠올랐는지 창밖에서 제대로 된 햇살이 방을 비추기 시작했다. 방이 밝아지자 여자아이는 약간 실망한 표정을 짓더니 내 팔을 놓아주었다. 나는 여자아이에게 최대한 미움을 사지 않도록 잘 말을 했다. 미안해. 내가 시간이 없어서.
이만 가볼게. 그리고서 나는 빨리 그 방을 벗어나려고 했다. 그런데 여자아이가 나에게 다가와 의미심장한 말을 남겼다. 이게 마지막일 것 같아? 나는 그 말에 놀라서 꿈에서 깼다. 다행히 이번에는 방을 은은하게 비추고 있는 무드등이 켜져 있었다. 진짜 꿈에서 깬 것이었다. 그리고 그 꿈을 또 꿀까봐 나는 다시 잠에 들지 못했다. 나는 많이 피곤해서 이러한 현상을 겪은 것 같아 그 후로는 절대 새벽 3, 4시까지 핸드폰을 하면서 잠들지 않는다. 하지만 지금도 여자아이가 나에게 했던 말 때문에 잠들 때마다 꿈꾸는 게 무섭다. 이게 마지막일 것 같아? 내가 초등학교 1, 2학년 때쯤 우리 집에 도둑이 든 적이 있다. 많이 어렸을 때의 일이었지만 내게는 너무나도 충격적이었던 일이라 바로 어제 일처럼 생생히 기억난다. 그날 나는 원래 같았으면 학교를 마치고 곧장 학원으로 갔는데 그날따라 짐이 좀 있어서 집으로 갔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집 앞에 도착해보니 현관문 상태가 이상했다. 현관문 문고리 옆쪽이 다 휘어져 있었고 문도 살짝 열려 있었다. 직감적으로 뭔가 잘못됐다라는 기분이 들었다. 나는 설마 하는 마음으로 살짝 열려있는 문을 좀 더 열어서 최대한 조용히 집안을 확인했다. 그때 내가 본 것은 신발장 앞에 잔뜩 놓여있는 처음 보는 연장들이었다. 아마 이 연장들로 우리 집 현관문을 연 것으로 보였다. 그리고 집안에서는 달그락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원래라면 지금 집안에 아무도 없어야 했다. 부모님은 두 분 다 직장에, 오빠는 학교에 있을 시간이었기 때문이었다. 말 그대로 집안에 낯선 사람이 있던 것이었다. 나는 그대로 얼어버렸고 아무런 대응도 하지 못한 채 가만히 서서 식은땀만 흘리고 있었다. 그렇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고 패닉 상태로 1분 정도 서 있었던 것 같다. 그때 집안에 있는 낯선 사람이 거실로 나오려는 소리에 정신이 번쩍 들었다. 나는 바로 위층으로 올라가 계단에 앉아 몸을 숨겼다. 경찰에 신고하고 싶었지만 그 당시에 나는 핸드폰이 없었다. 또 이웃에게 도움을 요청할까도 생각해봤지만 내가 문을 두드리는 소리나 초인종을 누르는 소리를 듣고 도둑이 나한테 올 것만 같아서 포기했다. 잠시 후 우리 집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나면서 비닐봉지 부스럭거리는 소리, 휘파람 소리, 계단으로 내려가는 발자국 소리가 들렸다. 나는 아마 1시간 정도를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도 못하고 계단에 앉아 울면서 떨고 있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나는 위층 아주머니에게 발견됐다. 아주머니는 나를 보자마자 무슨 일이냐고 물으셨고 나는 있었던 일을 다 말해줬다. 아주머니는 놀라서 바로 경찰에 신고를 해주셨고 그렇게 이 일은 마무리됐다. 그날 우리 집에 침입한 도둑은 귀중품 등을 훔쳐갔다고 했다. 그리고 나는 그날의 일이 트라우마로 남아 한동안 후유증에 시달려야 했다. 도둑에 관련된 악몽을 자주 꾸는 건 기본. 비닐봉지 부스럭거리는 소리, 휘파람 소리, 계단 발자국 소리를 들으면 손이 벌벌 떨리고 심장이 마구 뛰었다. 그래서 결국 엄마와 함께 심리치료까지 받아야 했다. 아마 어린 나이에 그런 일을 겪어서 정신적으로 피해가 더 있었던 것 같다. 그래도 부모님은 내가 아무 일을 안 당한 게 천만다행이라고 해주셨다. 내가 아무리 어린 나이였어도 그때 도둑이랑 마주쳤으면 어떤 해코지를 당할 줄 몰랐다면서 말이다. 당시에는 그게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됐는데 나이가 점점 들 때마다 이해가 가고 있다. 그때 내가 만약 그 자리에서 도둑이야! 라고 크게 소리쳤으면 어떻게 됐을지. 그랬으면 나는 지금 이 세상 사람이 아닐 수도 있지 않을까? 나는 고등학생 때 밴드부 활동을 했다. 당시 밴드부가 만들어진 지 얼마 안 됐던 때라 제대로 된 연습실이 없었다. 그래서 학교 지하 1층 구석에 있는 한 창고를 정리해서 그곳을 밴드 연습실로 사용했다. 평소에는 점심시간에만 연습실을 사용했기에 나는 그 일이 있기 전까지 그곳이 그렇게 무서운 곳인 줄 몰랐다. 그날은 축제 기간을 며칠 앞두고 있던 날이었다. 우리는 축제 무대에 올라야 했기에 집중적으로 연습을 해야 했다. 그래서 밴드부원들끼리 버스 막차 시간을 계산해서 연습실에서 밤 11시까지 연습을 하기로 했다. 그렇게 열심히 연습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연습실 문이 열리는 것이었다. 그때 내 위치가 문을 바라보고 있던 위치였는데 기역자형 손잡이가 천천히 돌아갔다. 그래서 나는 누가 들어오는 줄 알고 노래를 잠시 멈췄다. 그리고 문이 천천히 활짝 열렸다. 그런데 문 앞에는 아무도 없었다. 복도에 나가서 주변을 둘러봤지만 복도에도 아무도 없었다.
그 순간 온몸에 한기가 느껴졌다. 하지만 나는 내색하지 않고 오히려 태어난 척하면서 아, 여기 문이 망가졌나봐. 빨리 제대로 된 연습실을 얻든가 해야지. 라고 애들에게 말한 뒤 문을 아예 잠가버리고 다시 연습을 시작했다. 한참 연습을 하던 중 갑자기 누군가가 연습실 밖에서 잠긴 문손잡이를 격하게 흔들면서 문을 쾅쾅 두드리기 시작했다. 그 소리가 얼마나 큰지 우리 악기 소리보다 더 컸고 문은 심하게 흔들렸다. 나를 포함한 다른 애들도 너무 놀라서 그 자리에서 얼어버렸다. 잠시 후 문을 두드리는 소리는 잠잠해졌고 우리는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연습실을 나가려고 문 앞에 섰다. 하지만 그 누구도 선뜻 문을 열려고 하지 않았다. 결국 내가 열려고 문손잡이를 잡긴 했는데 식은땀이 흐를 정도로 그 순간이 너무 무서웠다. 어쩌면 문을 열고 나가는 게 더 위험하게 느껴졌기 때문이다. 그렇게 20분 정도 문 앞에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데 누가 문을 똑똑 두드렸다. 그때 안에 있던 애들 모두 깜짝 놀라서 소리를 질렀다. 그런데 밖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리는 것이었다. 얘들아, 문 좀 열어봐. 무슨 일 있어? 문을 열어보니 밖에 경비 아저씨가 서 계셨다. 우리는 놀란 마음을 추스르며 그대로 경비 아저씨를 따라 학교를 빠져나왔다. 나는 학교를 나오는 길에 경비 아저씨에게 물었다. 경비 아저씨, 혹시 아저씨가 아까 저희 연습실 문 열려고 했어요? 내가? 나 아닌데? 근데 너희는 왜 복도에서 소리를 지른 거야? 네? 무슨 소리요? 저희는 계속 연습실에만 있었는데요? 복도에서 소리 지른 적 없어요. 어? 조금 전에 1층을 순찰하고 있는데 지하에서 여자 비명소리가 크게 들리길래 나는 너희가 지하에서 연습 중인 거 아니까 혹시 너희한테 무슨 일 생긴 줄 알고 와본 거야. 그 말을 듣고 우리는 모두 경악할 수밖에 없었다. 그 뒤로 우리는 절대 밤에 그 연습실을 이용하지 않았다. 그리고 이건 한참 지나서 들은 얘기인데 원래 우리가 사용했던 연습실이 창고가 되기 전에 음악실이었다고 한다. 그때 학교에 신내림 받은 여학생이 있었는데 원래 그 여학생의 꿈은 피아니스트였다고 한다. 하지만 신내림 때문에 그 꿈을 접어야 해서 여학생은 항상 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다고 한다. 그래서 그 여학생이 없어져서 찾아보면 항상 음악실에서 비명을 지르며 피아노를 쾅쾅 치고 있었다는 것이다. 그러다 학교 축제 때 그 여학생이 무대에 올라가서 피아노를 치기로 돼 있었는데 갑자기 그 여학생이 사라졌다고 한다. 혹시나 싶어 음악실에 가보니 이미 여학생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상태였다고 한다. 나는 그 괴담을 듣고 나서 그날 밤 겪었던 일들이 뭔가 이해가 되는 게 소름이 돋았던 기억이 있다. 이건 외할머니가 살아계셨을 때의 이야기다. 당시 외할머니는 당뇨라는 병을 앓고 계셨다. 그러다 나중에는 합병증까지 오는 바람에 할머니는 당 조절을 하는 게 힘들어서 병원에 입원을 자주 하셨다. 할머니가 입원을 하실 때면 부모님은 맞벌이를 하느라 시간이 안 돼서 내가 할머니의 병간호를 자주 했다. 할머니가 나에게 잘해줬던 것만큼 나도 할머니에게 보답하고 싶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학교가 끝나면 할머니를 뵈러 병원에 자주 갔다. 그러던 중 병원에서 병동 보수공사를 하게 되어 옆에 있는 구간 건물로 할머니 병실을 옮겨야 했다. 구간이다 보니 건물이 많이 낡아 보였다. 무엇보다 구간 지하에 장례식장이 있어서 뭔가 음침한 기분도 없지 않아 있었다. 그러다 금요일에 학교를 끝내고 병원으로 가는데 그날따라 몸이 많이 피곤하게 느껴졌다. 나는 엄마에게 허락을 받고 내일이 주말이고 하니까 할머니 병실에서 하룻밤 자기로 했다. 하지만 보호자용 침대가 딱딱한 데다 잠자리가 바뀌어서 그런지 그날따라 잠이 잘 오지 않았다. 할머니는 이미 주무시고 계셨고 나는 핸드폰으로 웹툰을 보고 있었다. 어느새 시간은 새벽 2시가 되었다. 그런데 그때 누군가 병실로 들어오는 발걸음 소리가 들렸다. 나는 당연히 간호사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계속 핸드폰을 하고 있었다. 새벽에 조용한 병실을 가득 채우던 발걸음 소리는 할머니 침대 앞에서 멈춰섰다. 그런데 뭔가 이상했다. 병실 칸막이 커튼 아래로 검은색 정장구두가 보였기 때문이다. 나는 지금까지 검은색 정장구두를 신고 있는 간호사를 본 적이 없었다. 이내 그 사람은 병실 칸막이 커튼을 걷었고 나는 그 사람과 눈이 마주쳤다. 그 사람은 위아래로 검은색 옷을 입고 있는 처음 보는 남자였다. 누구세요? 내가 당황해서 물었지만 남자는 대답도 안 하고 나를 가만히 바라보더니 다시 문 쪽으로 걸어 나갔다.
나는 그 순간 병원에서 귀중품을 노리는 좀도둑이 있다는 얘기가 떠올라서 바로 남자를 쫓아갔다. 근데 어찌 된 건지 남자는 사라져 있었다. 나는 복도 로비로 가서 당직 근무 중인 간호사에게 물어봤다. 혹시 여기 검은색 옷 입은 남자 지나가지 않았어요? 네? 아무도 안 지나갔는데요? 방금 병실에서 수상한 남자를 봤거든요. 나는 간호사에게 남자의 인상착의를 설명했고 간호사도 뭔가 이상했는지 CCTV를 확인하게 되었다. 그런데 내가 그 남자를 본 시간에 할머니가 있던 병실에 아무도 들어온 사람이 없는 것이었다. 나는 분명 남자의 발걸음 소리를 들었고 심지어 그 남자와 눈까지 마주쳤는데 말이다. 아무도 없는데요? 분명히 봤는데? 뭐지? 나는 혼란스러운 상황에 일단 간호사에게 사과를 하고 다시 할머니가 계신 병실로 돌아왔다. 그리고 꿈을 꾼 건가 긴가민가 하다가 어느새 잠이 들었다. 그런데 다음날 아침 할머니 옆 병실에서 밤사이 누가 돌아가셨다는 것이다. 나는 혹시나 해서 할머니에게 어제 새벽에 있었던 일을 말했더니 할머니는 내가 저승사자를 본 거라며 우리 손자가 저승사자를 쫓아낸 거라고 나를 칭찬해 주셨다. 이후 할머니는 퇴원을 하셨지만 1년 정도 뒤에 건강이 급격히 안 좋아지셔서 결국 하늘나라로 떠나셨다.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그날 병원에서 저승사자가 할머니를 찾아왔었는데 나 때문에 할머니를 못 데려가고 옆 병실 환자를 대신 데려간 것 같다. 그리고 저승사자는 1년 정도 뒤에 다시 할머니에게 찾아온 게 아니었을까? 나는 초등학교 6학년 때 경주로 2박 3일 수학여행을 가게 됐다. 다른 반 애들은 친한 애들끼리 버스에 같이 앉거나 같이 방배정을 받았는데 우리 반만 무슨 이유에서였는지 담임 선생님이 무조건 번호대로 했다. 그래서 그때 나는 딱히 친하지는 않았지만 인사 정도만 하고 지내던 김미우라는 친구와 버스에 같이 앉게 되었다. 옆에 앉은 미우를 슬쩍 보다가 미우 귀 밑에 붙은 멀미약을 보게 됐다. 나는 이 기회에 미우와 친해질 겸 그 멀미약으로 대화를 시도했다. 너 참멀미해? 내가 멀미를 좀 심하게 해서. 근데 이거 붙이면 괜찮대. 그렇게 경주에 가는 동안 나는 미우와 간식을 나눠 먹으면서 조금씩 친해져 갔다. 경주에 도착해서 박물관이나 유적지에 갈 때도 번호 순으로 2명씩 줄을 서야 했기 때문에 나는 경주에 있는 내내 미우와 함께 했다. 시간이 흘러 저녁이 되었고 우리는 숙소에 도착했다. 방 배정 또한 번호대로였기 때문에 나는 미우와 같은 방에 배정되었다. 방에서 같은 방 친구들이랑 수다를 떨다 보니 어느새 잘 시간이 되었다. 다음 날도 아침부터 일정이 있어서 우리는 일찍 자야 했다. 그래도 낮에 많이 돌아다녀서 몸이 피곤했는지 금방 잠이 들 수 있었다. 그런데 나는 얼마 지나지 않아서 누군가의 말소리 때문에 잠에서 깨버렸다. 울지마, 울지마. 벽에 걸린 시계를 보니 새벽 3시가 넘은 상태였다. 그리고 창문 쪽에서 말소리와 함께 누군가의 실루엣이 보였다. 나는 당연히 우리 방 친구 중 한 명일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친구에게 조용히 말을 했다. 너 안 자고 뭐해? 내일 일찍 일어나야 돼. 하지만 그 친구는 대답도 없이 창문 밖을 보면서 누군가에게 울지 말라고 중얼거리고 있었다. 울지마, 울지마. 나는 뭔가 이상한 느낌을 받고 자리에서 일어나 그 친구에게 다가갔다. 창문 앞에 있던 친구는 미우였다. 미우는 옆에 내가 왔는데도 계속 창문 밖을 보고 있었다. 도대체 밖에 뭐가 있길래 이러나 싶어 나도 창문 밖을 봤는데 밖에는 그냥 허허벌판인 운동장만 있었고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미우야, 너 지금 누구한테 울지 말라고 하는 거야? 밖에 아무도 없는데? 아니야. 지금 저기에 아기가 울고 있잖아. 미우는 나에게 이 말을 하면서 손으로 어딘가를 가리켰다. 그리고 나는 이때부터 뭔가 잘못된 걸 느꼈다. 미우가 손으로 가리킨 곳에는 역시나 아무도 없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미우의 말투도 낮이랑은 다르게 마치 잠에 덜 깬 사람처럼 어눌했다. 나는 미우가 걱정돼서 미우를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하고 있는데 미우가 갑자기 자기가 자던 자리로 가서 베개를 두 팔로 감싸 안더니 마치 베개를 아기 대하듯이 하는 것이었다. 울지마, 아기야. 괜찮아. 나는 그 모습을 보고 얼른 담임 선생님이 계신 방으로 가서 선생님을 깨워야 했다. 담임 선생님이랑 다시 방에 가보니 여전히 미우는 베개를 안은 채 알 수 없는 말을 중얼거리고 있었다.
결국 담임 선생님은 미우를 선생님 방으로 데리고 갔고 나는 다시 잠을 자기 위해 자리에 누웠다. 새벽에 혼자 이런 일을 겪고 나니 무서워서 잠이 안 올 줄 알았는데 그 사이 긴장이 풀려서인지 나도 모르게 잠이 들었다. 그렇게 다음날 아침이 되었다. 아침에 미우는 선생님과 함께 방으로 왔다. 선생님은 나와 방 친구들에게 미우가 지금 조금 아프다고 설명했다. 아니나 다를까 미우의 몸은 축 처져 있었고 눈에는 초점이 없었다. 그리고 선생님은 나에게 수학여행 짝꿍이니까 미우를 잘 봐달라고 했다. 또 미우가 조그만 이상한 행동을 보이면 선생님에게 다시 말해달라고도 했다. 잠시 후 선생님이 나가시고 방 애들이 미우에게 말을 걸었지만 미우는 아무 대답도 없이 초점 없는 눈으로 창문 쪽만 바라보고 있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미우는 또 창문 앞에 서서 아무도 없는 운동장을 향해 아기가 울고 있다고 했다. 울지마, 울지마. 나는 다시 담임 선생님에게 달려갔고 미우는 선생님과 함께 숙소에 있다가 연락받고 오신 미우 어머님과 함께 먼저 서울로 갔다. 나중에 선생님이 미우에 대해 얘기를 해주셨는데 미우에게 그런 일이 있었던 게 귀에 붙이는 멀미약 때문이라고 했다. 그때 보통 멀미하는 애들은 한쪽 귀에 어린이용 멀미약을 붙였는데 미우는 멀미가 심하다고 성인용 멀미약을 양쪽 귀에 하나씩 2개나 붙였던 것이다. 또 경주 도착해서 멀미약을 바로 뗐어야 했는데 미우는 멀미약 붙였던 걸 잊어버리는 바람에 성인용 멀미약을 계속 붙이고 있어서 부작용 때문에 환각현상 같은 게 나타난 거라고 했다. 선생님은 우리에게 이 말을 해주시면서 미우가 학교에 오면 수학여행 때 있었던 일은 말하지 말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잘 대해주라고 하셨다. 다행히 미우는 월요일에 정상적으로 등교를 했다. 나는 그날 이후로 미우와 친하게 지냈지만 6학년 내내 미우와 지내는 동안 수학여행 때 있었던 일은 입 밖으로 꺼내지 않았다. 이건 내가 이등병 때 한 선임에게서 들은 이야기다. 옛날에 김미우라는 상병이 있었다. 그리고 김상병에게는 여자친구가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김상병이 나 고민 있어요 라고 얼굴에 써놓은 것처럼 하루 종일 표정이 안 좋았다고 한다. 분대장은 그런 김상병이 걱정돼서 일과 끝나고 따로 김상병을 불러서 얘기를 나눴다. 그랬더니 김상병의 여자친구가 임신을 했다는 것이다. 휴가 때 여자친구를 만나고 피임을 안 한 게 화근이었다. 김상병은 여자친구의 임신 소식을 듣고서 마냥 기뻐할 수만 없는 자신의 처지 때문에 하루 종일 기분이 안 좋았다고 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김상병의 마음이 다 잡혀갈 즈음 김상병은 이상한 꿈을 꾸게 됐다. 꿈에서 김상병은 아기가 우는 소리에 잠에서 깼다. 웬만하면 군부대에서 아기 우는 소리가 들릴 일이 없는데 무슨 소리인가 싶어서 생활관을 둘러봤더니 생활관 바닥에 갓난아기가 울고 있는 것이었다. 김상병은 생활관에 사람들이 자고 있으니 일단 아기의 울음을 그치게 하기 위해서 아기를 열심히 달래줬다. 아기야 착하지? 울지마 울지마. 하지만 아기는 김상병이 달래줄수록 생활관이 떠나가도록 더 심하게 울었다. 그런데 이상한 건 아기가 이렇게 시끄럽게 우는데도 생활관에서 자고 있는 사람들은 아무도 깨지 않았다. 아기가 울음을 그칠 기별이 없자 김상병은 어떻게 해야 하나 난감했다. 그때 아기가 갑자기 울음을 뚝 그치더니 엉금엉금 기어서 생활관 밖으로 나가는 것이었다. 김상병은 자신도 모르게 아기를 따라 나갔다. 아기는 바로 옆에 있는 이 생활관으로 들어가서 또 바닥에 앉아 다시 울기 시작했다. 일단 김상병은 아기를 복도로 데리고 나가려고 울고 있는 아기를 안았다. 그런데 아기가 김상병에게 안기자 울음을 뚝 그치더니 생긋생긋 웃기 시작했다. 김상병은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아기를 당직사관에게 보고하기 위해 지휘통제실로 가려고 발걸음을 뗐다. 그 순간 김상병 품 안에 있던 아기가 갑자기 스르르 사라지는 것이었다. 그리고 김상병은 꿈에서 깨어났다. 김상병은 그날 오전 내내 이 꿈이 무슨 의미일까 생각했다. 그때 부대에서 김상병을 찾는 방송이 나왔다. 상병 김미우 지휘통제실로 오시기 바랍니다. 김상병이 지휘통제실로 가보니 김상병 앞으로 전화가 와 있었다. 그리고 그 전화는 여자친구가 유산을 했다는 소식을 알려줬다. 김상병은 그 소식을 듣자마자 꿈속 아기가 생각나 눈에서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다. 그렇게 김상병은 생활관에 앉아 슬픔에 잠겨있는데 전날 밤 당직 근무를 썼던 박병장이 근무 취침을 하려고 생활관에 들어왔다. 그리고 박병장은 김상병에게 이 말을 했다. 야 김미우, 너 어제 새벽에 이 생활관에는 왜 간 거야? 불러도 대답도 안 하고
나 이제 곧 전역한다고 벌써부터 무시하는 거 아니지? 김상병은 박병장의 말에 깜짝 놀랐다. 잘못 들었습니다. 저는 어제 야간 근무 없어서 계속 잤습니다. 무슨 소리야? 내가 두 눈으로 똑똑히 봤는데. 김상병은 아기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자신의 꿈에 찾아온 거라고 생각하고 아기에게 너무 미안한 마음에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